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제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 나이에 유혹의 기술을 배워서 블록 매니아를 많이 가입을 시켜가지고 5직급을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유혹의 기술. 권력보다 강하고 은밀하고 우아한 힘. 우아한 힘. 예. 권력보다 강력한 은밀하고 우아한 힘. 예.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은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런 책을 쓰신 분이네요.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에게 냉엄한 현실을 돌파하는 전략을 선사한 이 책들은 21세기판 손자병법으로 불리며 우리 시대의 완벽한 인생 교과서로 자리매김했다. 로버트 그린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와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에서 고전학을 전공하고 에스콰이어 편집자, 할리우드 스토리 작가로 일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그는 고전과 역사 속 인물과 사건에서 다양한 상황을 끄집어내 현대사회에 맞는 치밀한 전략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권력술의 대가라는 자리에 올랐다. 로버트 그린이 그려내는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냉혹하다. 하지만 그는 이 비정한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전략들을 책에 담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부활한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옴기니 강미경. 이대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옮긴 책으로는 프로파간다, 대중심리를 조종하는 선전 전략, 치팅 컬처, 몽상과 매혹의 고고함, 고대 세계의 위대한 발명 70, 나침반 항해와 나침반 항해와 탐험의 역사, 악마의 끈, 철조망의 문화사, 도서관, 그 소란스러운 역사, 권력과 탐욕의 역사, 이것이 아이디어다 등이 있다. 유혹의 기술, 권력보다 강력한 은밀하고 우아한 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추모하며, 우와! 이 책이 글씨가 작으면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야, 이거 뭐, 아하하하. 이 책을 제가 일단이 이걸 어느 세월에 또 다 읽을 수 있을지. 그래도 일단 재밌는 책을 읽어보기로 했는데, 이야, 일단 보겠습니다. 몇천 년 전만 해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수단은 폭력과 무자비한 힘이었다. 교활한 책략은 필요하지 않았다. 왕이나 황제가 되려면 무력을 쓰면 그만이었다. 단지 선택된 소수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체제에서는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여성은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남성과 경쟁할 방법이 없었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무기도 없었다. 하지만 남성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성욕이었다.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이용해 다소나마 그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성관계를 맺고 나면 주도권은 다시 남성에게 돌아갔다.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남성은 다른 여성을 찾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결국 여성의 주도권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나약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여성은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여성들도 있었다. 그들은 기지와 지략을 발휘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권력의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구약 성경의 밧세바, 트로이의 헬레나, 중국의 서시가 그런 여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클레오파트라였다. 하나같이 유혹의 명수였던 이들은 매혹적인 외모와 화장술, 장신구 등을 이용해 마치 여신이 하강한 듯한 아름다운 자태로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속살을 살짝살짝 내비치며 고혹적인 매력을 풍겼던 이들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단순한 섹스 이상의 것, 즉 환상의 여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깨웠다. 일단 남성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고 나면 전쟁과 정치라는 남성의 세계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어 활락과 쾌락과 간능이라는 여성의 세계에서 삶을 소일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꿰어 나일강을 여행했던 것처럼 종종 함께 여행을 떠나 남성들을 말 그대로 타락의 길로 인도했다. 남성들은 점차 여인에게서 발산되는 세련된 관능의 기쁨에 넋이 나가 사랑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여인들은 돌연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사랑에 빠진 남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 많은 쾌락을 원하는 순간 남자는 갑자기 여인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남자들은 전에 맛보았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다가 차츰 이성을 잃고 나약한 존재로 변해갔다. 강력한 권력을 지닌 남성들, 예를 들어 다이왕, 트로이의 파리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부차,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 등이 그런 식으로 여성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 여인들은 세련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켜 남성의 폭력과 잔인성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
세련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켜. 이들에게 유혹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권력과 같은 것이었다. 유혹의 본질은 남성을 사로잡아 성적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희망과 절망을 맛보게 만드는 것이었다. 유혹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심리적인 힘을 행사했다. 이런 점에서 유혹은 강제적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교묘한 성격을 띠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혹자였던 이들 여인은 마치 적군을 괴멸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는 장수처럼 치밀한 계산에 따라 행동했다. 실제로 초기 기록들을 보면 유혹을 전쟁에 빗대어 표현한 사례들이 많다. 유혹은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았다. 클레오파트라의 경우 유혹은 국가를 경고히 하는 수단이었다. 여성 유혹자는 수동적인 섹스의 상대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요 권력자였다. 남성들은 대개 유혹의 기술과 같은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오비디우스와 같은 로마 시인이나 중세 서정 시인들의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17세기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겼다. 남성들이 섹스를 거부하는 젊은 여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돈 후안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남성들이나 프랑스의 로주엥 공작과 같은 남성 유혹자들은 전통적으로 여성 유혹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채택했다. 그들은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심지어 여성처럼 교태를 부리기도 했다. 그들의 겉모습은 종종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이들은 여성들이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유혹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흔히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언어를 유혹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때로 성에 구별 없이 이 두 가지의 유혹의 수단을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카사노바는 눈부신 옷차림으로 여성의 넋을 빼앗았으며 니농드 랑클로 프랑스의 유명한 사교계 여성은 말로 남성들을 홀렸다. 남성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그것을 사회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관료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졌다. 그들은 심리적인 술수, 부드러운 말, 아첨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지배자와 정적들을 유혹함으로써 권력을 잡았다.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배우들과 멋쟁이 그리고 예술가들은 유혹의 기술을 사용해 청중을 사로잡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갔다. 19세기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나폴레옹을 비롯한 정치가들이 좀 더 광범위한 규모로 유혹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웅변술로 사람들을 유혹했으며 휘황찬란한 무대, 극장과 같은 분위기, 고혹적인 외모 등 과거에 여성들이 사용했던 유혹의 방법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카리스마의 본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유혹의 방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용된다. 그들은 대중을 유혹함으로써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유혹의 기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무력을 쓰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회 전 분야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교묘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주변에서 여성적, 남성적 요소를 혼합한 유혹의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광고도 부드러운 이미지로 접근해야만 효과를 거둔다. 사람들의 의견을 바꾸려면 유혹의 목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 캠페인도 유혹을 배제하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존 F 케네디 이후 정치인들은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지녀야 했다.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 반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 산업은 유혹의 능력을 갖춘 스타 군단을 비롯해 수많은 성적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사람들은 누구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정도와 규모는 다르더라도 유혹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유혹은 결코 물리적인 힘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혹은 쾌락을 미끼로 삼아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며 욕망을 자극하고 혼돈을 조성하며 심리적인 굴복을 받아낸다. 오늘날에도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를 설득하는 모든 노력을 거부한다. 하지만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게 달라진다. 우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변하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채 바보처럼 행동한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게끔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갇히게 된다. 이처럼 유혹의 힘은 엄청나다. 유혹자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겪는 심리적인 과정을 익히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정통하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기술을 본능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훈련을 통해 터득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최초의 여성 유혹자들도 단지 상대방의 욕정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감정적이 되고 유순한 양처럼 변해 쉽게 이용당한다. 사실 유혹이란 말은 본래 라틴어로 나쁜 일에 꼬임을 받다라는 의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욕에 빠진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다. 일단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면 상대방을 쉽게 저버린다. 하지만 유혹자들은 온갖 매력을 발산하며 상대방을 서서히 사랑의 노예로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성관계가 뒤따르더라도 더욱더 깊이 빠져들 뿐 결코 헤어나오지 못한다. 성적 유혹이든 사회적 유혹이든 아니면 정치적 유혹이든 모든 유혹은 마치 마법을 걸기라도 하듯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없이 사랑의 감정을 갖게 만든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악하고 추하다는 이유로 유혹의 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유혹은 현실적인 권력의 일종이다. 따라서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의 힘에 더욱 매혹될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힘이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우리의 행위, 몸짓, 말을 비롯한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언가 강한 힘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이 현실로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유혹의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사회관계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순간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반해 끌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이런 일은 잠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누구나 주목을 받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유혹은 곧 권력이다. 권력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혹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혹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는 것은 일종의 히스테리이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유혹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한 욕망은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질 뿐이다. 언젠가는 그 욕망이 거죽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 성격을 갑작스레 바꾼다고 해서 또는 외모를 몽땅 뜯어고쳐 미남 미녀가 된다고 해서 유혹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혹의 힘은 객관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심리적인 게임을 펼쳐나가는 능력에 달려있다.
누구든지 그 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다르게, 즉 유혹자의 눈으로 보면 된다. 유혹자에게는 유혹하고 싶은 상황과 유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따뜻한 물 좀 주실래요? 누구든지 그 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다르게, 즉 유혹자의 눈으로 보면 된다. 유혹자에게는 유혹하고 싶은 상황과 유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혹자는 모든 사회 관계와 인간관계에서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유혹자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유혹의 힘을 모든 사회 관계 안에서 발휘하려면 성적인 요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 유혹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는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행동한다. 유혹해도 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긴장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모든 만남의 배후에는 대부분 에로틱한 욕망과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혹의 기술을 침대에서만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발산하도록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유혹해도 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긴장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모든 만남의 배후에는 대부분의 에로틱한 욕망과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혹의 기술을 침대에서만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발산하도록 하라. 야, 이거 멋진 말입니다. 사실 유혹자는 세상을 자신의 침실처럼 생각한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면 항상 강력한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 너무 기네요. 아직도 멀었네. 너무 멀었어. 이거 책이 왜 이렇게 길어. 짤막짤막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리고 유혹할 때는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 사회적인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일단 한번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결 쉬워진다. 그러고 나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욱 매혹적인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유혹자는 삶을 전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은 공략을 기다리는 높은 성이다. 유혹은 일종의 침투 과정이다. 유혹자는 먼저 목표로 삼은 사람의 마음을 공략한다. 일단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유혹자를 매력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온갖 공상에 빠진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육체적으로 굴복하게 된다. 유혹자는 상대방을 한 번에 공략하려 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우연에 맡기지도 않는다. 마치 유능한 장수처럼 유혹자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목표물의 약점을 파악해 들어간다. 제가 이것이 약하단 말이죠. 유혹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랑이나 로맨스를 대단히 성스럽고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이다. 우리는 사랑이나 로맨스가 마치 운명처럼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참으로 낭만적으로 비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게으른 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누군가를 유혹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랑과 로맨스를 우연에 맡기는 것은 재난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카사노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는 사랑과 로맨스를 위해 열심히 기술을 습득했다. 그런 노력 끝에 강력한 유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마술의 주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주제다. 일단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세운다면 마법의 주문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유혹자는 사랑을 신선한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 하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유혹자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바라봐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서는 결코 유혹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혹자는 자기밖에 세상에 몰두함으로써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한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오른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든다. 둘째,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이다.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 즉 무엇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일단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면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덫에 빠뜨릴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대한다. 하지만 유혹자는 편견 없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이다. 유혹자는 마치 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꽃가루를 묻혀 날라주는 것처럼 자신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가만히 있어. 어린 시절 어디까지 읽었는지 금방 까먹었네.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게 어딨느냐 이거 진짜 그게. 어린 시절 우리는 즐거운 게임과 놀이를 하며 지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그런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책임감과 의무감에 짓눌려 삶을 산다. 유혹자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인이나 친구에게서도 충분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도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 로맨스와 모험을 제공하는 유혹자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나 경험에 의해 압도되는 감정, 곧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압도되어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속으로 나를 유혹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유혹자는 즐거움을 제공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유혹자의 손길에 기꺼이 자신을 맡긴다. 유혹자는 스스로도 즐거움에 민감하고자 노력한다.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혹자는 삶을 무대로 보고 모든 사람을 배우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느낀다. 하지만 유혹자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을 보라. 그는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젊은 처녀들을 유혹한다.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신한다. 유혹자는 자신의 역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필요한 경우 어떤 역할이든 다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 즉 그의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유연성이 그를 매혹적인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은 현실만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환상과 놀이를 원한다. 유혹자의 차림새, 유혹자에게 이끌려가게 되는 장소, 그의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이 현실에서 벗어난 환상의 세계를 연상케 하며 영화 속에서나 있음직한 즐거움을 준다면 그 누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유혹은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는 극장과도 같다. 그곳에서 환상과 현실이 마주친다. 마지막으로 유혹자는 모든 도덕적 판단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삶에 접근한다. 그에게 삶은 게임이요 유희의 장소일 뿐이다. 유혹자를 비난하는 도덕주의자들도 속으로는 그가 가진 유혹의 힘을 시샘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유혹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유혹자는 세상에 유혹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도덕적인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삶 자체가 그렇듯이 정해진 틀 없이 유연하다고 믿는다. 유혹은 일종의 속임수이지만 사람들은 곁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유혹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유혹자는 어디서나 쉽게 희생자를 찾을 수 있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습성을 벗어버리고 삶을 유희로 보는 유혹자의 철학을 받아들인다면 삶을 좀 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머리야. 누구에게나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누구나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유혹의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다 죽었어. 유혹의 기술을 갖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서서히 저항할 힘을 잃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자에게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유혹의 기술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심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오늘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목표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행동을 세워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하다. 자신의 성격이나 매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울 경우에는 유치한 아첨을 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반대로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매력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유혹자의 9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 이들 유형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유능한 유혹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유형부터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일부 마지막에는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혹을 거부하는 유형의 한 장을 할애했다. 나아가 유혹의 24가지 전략이란 제목을 붙인 2부에서는 사람들을 저항할 수 없게 매혹시켜 유혹에 굴복하게 만드는 유혹의 전술과 전략을 다루었다. 이 앞서 11장의 18가지 유형의 희생자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다 죽었어. 1부와 2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어떤 유형의 희생자든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하나씩 있게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이 점을 잘 파악해야 유능한 유혹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야만 각 항에 소개된 이론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무시할 경우에는 완벽한 유혹자가 될 수 없다. 이 책에 수록된 아이디어와 전략은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유혹자들에 관한 기록과 행적에 근거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혹자들, 곧 카사노바, 에롤 플린, 나탈리 바니, 마릴린 먼로, 의 회고록과 클레오파트라, 조세핀 보나파르트, 존 F 케네디도 완전히 듀크 엘링턴 등의 자서전을 비롯해 유혹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안내서, 특히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과 유혹에 관한 소설 쇼델 르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세렌 케고르의 유혹자의 일기,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남녀 유혹자들은 대개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보면 공상과 유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혹자들은 대개 환상을 유발해 상대를 매혹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책의 이론을 실천에 옮기려면 유혹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유혹자가 되려면 이 책을 마치 유의를 하듯이 읽어야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처음에는 기발해 보이는 생각도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 생각도 있다. 어떤 경우가
있건 나는 생각이 흐르는 대로 자유롭게 내버린다. 드포이 거리에 나가보면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매춘부들에게 다가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이다가 되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성적 유의를 즐기듯 생각의 유의를 즐기라는 얘기다. 디드로는 어떤 생각이든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한동안 그것에 흥미를 보였다가 더 나은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그것에 재미를 붙이곤 했다. 디드로와 같은 태도로 이 책을 대해주기를 바란다. 책에 기록된 이야기와 내용에 잠시 자신을 맡겨라. 마음을 열고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두라. 그러면 이 책의 사상이 천천히 스며들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도 자연히 변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강한 유혹을 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미덕이다. 나탈리 바니. 여기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읽는데 한참 걸리겠습니다요. 어디 잠깐 볼까요? 최근까지 여성들은 억압과 멸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힘을 기술로 대체해야 한다는 교훈을 터득하기까지 여성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여성들은 힘이 약한 자신들의 유일한 자산은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쾌락을 통해 남자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자보다 불행했기에 그들은 일찍 그런 사실을 깨우쳤다. 쾌락에 대한 생각의 이면에는 늘 쾌락이 존재한다는 것도 상상은 현실을 추월하게 마련이라는 것도 여성들이 먼저 터득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들이 밝혀지자 그들은 남성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들의 매력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의하고 싶은 순간에도 거절하는 기술을 익혀나갔다. 남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법을 배웠고 나아가 남자들의 욕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법을 터득했다. 그 결과 아름다움과 사랑이 탄생했고 여성들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억압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남녀 사이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로 돌입했을 뿐이다. 그때 이후로 여성들은 자신들이 발명한 애교라는 무기의 도움으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때로 패배를 맛보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겨누는 힘을 역이용해 승리를 거둘 때가 더 많았다. 간혹 남성들도 여성들이 개발한 무기들을 여성들에게 들이대곤 했지만 그럴수록 남자들의 노예 생활은 더욱 혹독해질 뿐이다. 이 책 엄청 재밌네. 군대를 지휘할 때보다 사랑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하다. 메넬라오스여, 그대가 진정 그녀를 죽이고자 한다면 나의 축복이 있을지니, 하지만 그대가 속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눈치채이기 전에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리니, 그녀의 눈은 마치 군대와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나니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타다 남은 재가 그녀의 한숨에 흩날릴 때까지 온 도시가 불길에 휩싸일진저 나는 그녀를 알고 있나니 그 점에서는 메넬라오스, 그대도 마찬가지일 터.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에 시달릴지니. 에우리피데스, 트로이의 여인들 중 헤카베가 트로이의 헬레나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 아무리 힘이 센 남자라도 여자의 교활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나바르의 왕비 마르그리트. 역사가들은 여성이 남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이 중요한 변화를 간과해왔다. 군중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킨 바로 그 순간부터 여성은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아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바야흐로 사랑을
설파하는 여사제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문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전이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여성은 다시금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남성의 힘에 굴복해야 하는 찰나에 여성은 스스로를 주장함으로써 역관계를 변화시켰다. 여성은 욕망의 힘과 사랑의 기술과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흉포한 열정의 힘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여성이 발견한 이러한 힘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삶과 죽음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남성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주문은 무한한 감각의 세계를 열어 보이면서 남성을 사로잡았고 남성은 마치 꿈에 취한 듯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갔다. 알렉산더 폰 글라이첸, 루스 브룸, 세상의 미끼. 처음에 그대는 모든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여자를 차지하려면 그물을 잘 던져야 하는 법. 연인의 부드러운 손길로도 여자를 유혹하지 못할 바에야 새들은 차라리 봄에 벙어리가 되는 쪽을, 매미는 여름에 벙어리가 되는 쪽을, 사냥개는 토끼에게 등을 물리는 쪽을 택하리. 겉으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것을 원하게 마련인 것을. 오비디우스, 사랑의 기술. 매혹과 항복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랑에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사랑은 매혹에 대한 항복의 결과다. 호세 오르테가 이가 세트, 사랑에 관한 연구. 선은 무엇인가? 힘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모든 것, 권력의 의지, 남성의 힘 그 자체가 선이다. 악은 무엇인가? 약점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이 악이다. 약이다, 악이다. 행복은 무엇인가? 권력이 커진다는 느낌, 저항이 꺾이고 있다는 느낌이 행복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반 그리스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불만, 노이로제, 고뇌, 절망은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유혹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정신분석학은 성과 욕망의 장애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유혹의 장애를 다루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결함은 쾌락이나 성적 만족이 아니라 매력과 관계되어 있다.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선과 악의 경계를 벗어나 있다. 이곳 로마에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결과는 내가 보장할 수 있다. 기술은 비밀이다. 전차를 모는 사람이건 뱃사람이건 노젓는 사람이건 간에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으면 사랑도 정복할 수 있다. 오비디우스, 사랑의 기술. 자, 유혹자의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혹자의 9가지 유형. 유혹의 24가지 전략. 예, 유혹의 24가지 전략. 예, 여기부터는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